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선생님 정치영입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제 EBS 강의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에 대해서 개념 정리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해줄 부분은 이제 보충 강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부분에서는 실제 봅시다. 환경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지리의 공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공간이겠죠. 이제 살아갈 권리라고 얘기가 되면 실제로 우리는 일반 사회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 우리가 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학기로 넘어갔을 때 환경권이라든가 사회권이라든가 우리가 인간답게 살 권리 이런 거에 대한 쟁취 과정을 배울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한 권리라든가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나라님이 하는 일인데 내가 조금 피해를 입어도 되지 않을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희생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희생을 강요받아서도 안 되고 희생을 당연시 생각해서 이거를 악용하는 독재자나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게 지속되고 어느 한 사람의 독재 권력의 이익이 모두 넘어간다면 국민의 이익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선거라는 게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20살이나 만 19세가 됐을 때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아갈 권리를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나죠. 자, 그러면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학습 포인트가 가장 큰 부분. 근데 사실 시험에 나오면 자연재해 부분은 사실 너무 쉬워요. 쉽게 출제된다. 이 부분이 출제가 되면. 그러면 어디에 초점이 돼야 되냐? 안전권과 환경권이다. 그럼 자연재해에서 만약에 어렵게 출제된다면 어떤 포인트로 출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럼 자연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리학이 있습니다. 그럼 지리학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어디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지리로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국지리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형이라든가 기후 조건에 따라서 어떤 자연재해를 우리가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라든가 우리가 일종의 인문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사람들에 의한 발생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인재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했냐면 우리가 산업 자 우리나라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지금은 4차 산업으로 가는 와중에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게 되죠. 그렇게 파괴한 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발생된 자연재해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최근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출제 포인트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시험에 출제되니까 이거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시험에 출제 안 되니까 이건 안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시험에 출제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지리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일반 사회는 사회문화, 법과
정치, 아니 경제, 그리고 윤리는 생륜과 윤사로 되는 수능 과목에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적 학습에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개념에 알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시험에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통합사회를 배우면서 여기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로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책으로 가봅시다. 책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뭐를 제공해 줍니까? 필요한 공기나 물이나 식량을 제공해 준다. 자, 자연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자, 근데 인간을 위협하는 자연현상을 자연재해라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연재해는 인재에 의한 경우가 많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후적 재해하고 지역적 재해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EBS 선생님이 포인트로 두 가지 집은 것들을 보면 기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계절을 가지고 있지만 남태평양,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고기압에 의해서 우리 여름에 강수가 집중이 되죠. 그거로 인한 홍수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후적 자연재해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압대의 성장이 어긋나거나 이상기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많은 기후적 자연재해들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역적 요인은 사실 이건 쉽지는 않은데, 지역적 요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지리 쪽으로 넘어가면 섬진강 주변을 보면 높은 산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섬진강을 둘러싸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섬진강의 우리가 다우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가 왜 되냐? 우리가 남서기류라고 하는 바닷물에 의해서 수분이 어디에 부딪히냐면 지리산 있는 높은 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부딪히면서 산을 넘어갈 수 없어서 비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지형성 강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5년에서 10년 가까이를 쭉 살펴보면 뉴스에서 지리산 계곡에서 놀던 관광객들이 갑자기 내리는 호우에 의해 가지고 피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갑작스러운 물폭탄에 의해 가지고 사망 사고들이 줄을 지어 나타납니다. 여름철 가까울 때. 그런 이유는 지형성 강우예요. 그 지형에 의해서 갑자기 많은 물들이 유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피하지 못해 재해를 입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 자, EBS 강의에서 개념을 하나씩 노트에 정리했다면 저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다른 사례를 줄 수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바캉스죠. 바캉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는 포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포행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면 우리는 이제 암석포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경사에 따라서 흙들이 이렇게 흙이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 흙들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일부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암석의 포행, 흙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에 의하거나 경사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움직이는 경사가 일정한 경사가 유지되면 이것들은 절대로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내리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서 이 암석이나 모래나 흙이 물을 머금게 되면 기존의 경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물을 머금고 도로나 인근에 있는 집들을 덮치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일종의 우리는 산사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자동차의 옆에 있는 창문을 조금만 바라봤다면 뭘 바라볼 수 있었냐면
우리나라 대부분 도로가 지나갈 때 오른쪽을 보면 콘크리트로 하얀색 콘크리트로 전부 다 콘크리트를 칠해놨거나 아니면 그물망 같은 것들로 흙을 돌멩이를 가둬놨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산사태를 자주 일어나는 산사태 지역을 막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나 지형에 의해서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할 수 있다면 이거는 지리적 조건이다라고 발생할 수 있겠죠.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기후적 요인으로는 홍수나 가뭄, 폭염, 폭설, 한파 우리가 대부분 할 수 있는, 그리고 열대저기압이죠. 태풍이죠. 우리나라는 열대저기압에 좀 강한 피해를 많이 입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가끔은 우리는 남부지방이니까 태풍에 의한 피해를 남부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위협이 되고 이렇게 느끼는데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습니다. 왜?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아요. 서울까지 태풍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는 왜? 서울의 위쪽, 북쪽으로 갈수록 중국이나 시베리아의 대륙성 영향, 대륙의 영향에 의해서 태풍이 북쪽까지 못 올라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일본 쪽으로 향해서 태풍이 지나가는 이유입니다. 근데 남부지방 제주도하고 요 부산, 요 남해 인증 여기 이 부분은 항상 핥히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이게 이제 기후적 영향인데, 가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뭄에 대해서 참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 아파트에서 물 틀면 수돗물 펑펑 나오고 물이 부족한 세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데, 이 창선이나 아니면 남해 인근만 봐도 농업을 하는 지금 농업인들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아무리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더라도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뭄에 대한 피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뭄에 대한 사람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아도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열대저기압, EBS에서는 뭐 카트리나라든가 아니면 IT 지진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얘기했는데, 열대저기압은 우리나라의 태풍을 제외하고도 미국의 허리케인이라든가 뭐 인도에 있는 지역에서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카트리나가 허리케인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었죠. 미국의 사례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검색해 보면 많은 양질의 정보들이 좀 있을 텐데, 이 카트리나가 건드리고 간 지역에 저지대에 살던 흑인들은 거의 전멸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인구들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물에 죽고. 근데 상류층들은 고위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었던, 경제적 격차에 의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실제로 보면 인재죠. 실제로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인류가 카트리나라는 태풍의 위력을 몰랐다라기보다는 저지대라는 거를 인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흑인들의 비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사례로 가더라도 홍수 피해를 제가 한 20년 가까이를 앞으로 쭉 태엽을 감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저지대에 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은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봅시다. 홍수가 빈번해진 유럽이라고 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제목에서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홍수가 빈번하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어떤 이유를 지금 잡고 있냐면, 최근에 기후변화라고 한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앞에서 있는 배운 거를 써먹어야 돼요. 자, 프랑스하고 독일은 무슨 기후입니까? 서한해양성 기후입니다. 서한해양성 기후는 우리가 뭐 배웠냐면 연중 강수가 고르다라고 배웠어요. 연중 강수가 고르다는 얘기는 홍수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럽이 있는 국가에는 운하가 발달합니다. 운하가 발달하려면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니까 꾸준히 유지가 돼야 돼요, 수위가. 그렇기 때문에 운하가 발달하다는 거.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편서풍이라든가 난류죠. 따뜻하다. 난류의 영향에 의해서 겨울철이 어떻습니까? 겨울이 온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공부 형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거지. 그럼 서한해양성과 온대계절풍을 나는 암기할 거야. 저 얼마 전에 학생 한 명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사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사회시험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든. 사회시험은 책을 많이 읽고 견문을 넓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종합적인 사고를 해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물어본 건 뭐냐면 교과서 일단 외울까요? 외운다고 100점을 낼 수 있는 시험을 낸다면 제가 잘못된 출제 방향 아니면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도 찜통더위에 녹아내린 인도라고 얘기하는데 와, 낮 기온이 51도야. 말도 안 되네요. 말도 안 돼. 51도까지 기록이 되는 그 아스팔트가 지금 녹아있는 거죠. 상상이 안 될 정도겠죠. 상상이 안 될 정도. 가끔씩 아스팔트에 대구에 있는데 지역에 가면 4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갈 때 저 한번 가봤는데 무지막지합니다. 대구의 더위도. 근데 51도는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자, 여기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왜 빨리 가냐면 이쪽으로 우리가 넘어갈 경우에 자, 까만색 펜을 좀 써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 연계 교과로 같이 씁시다. 그래서 제가 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배웠죠? 판구조론. 자, 지금 지구과학하고 있어요. 지금 통합과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판구조론의 원리에서부터 우리가 이 판의 경계에 있는 부분 EBS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는,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를 배웠으니까 이 부분에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불의 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본이 판의 경계 부분에 있기 때문에 환태평양 조산대의 주요 지진 지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비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우리 깊게 가진 않겠습니다. 일본은 신기조산대예요. 신기조산대라는 얘기가 뭐냐면 신생대 땅이란 얘기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처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고기조산대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고기조산대면 고생대 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룡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 가면 공룡 발자국이 있습니까? 없죠. 중생대 때 살았던 공룡이 신생대 때 살아있을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생대부터 이어져 온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다. 신생대 땅은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막 피부나 호르몬들이 급격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봐야겠죠.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유전자가 막 활성화되고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은 신생대라고 예를 들면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움직이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일본에 가면 후지산이나 이런 산들을 대부분 보면 4,000m에 육박하는 산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 2,700m까지밖에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저산성 산지,
가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들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산대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근데 지진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화산에 대한 부분은 EBS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뭐 베수비오 산이라든가 이런 화산 활동에 대한 부분 나타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백두산이 이게 왜 이러지? 우리나라에서도 백두산이 활화산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영화로도 백두산이 나왔었죠. 그래서 활화산에 만약에 백두산이 터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뭐 화산가스라든가 화산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전 과목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지구과학에서 배운 부분이라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산재를 타고 하늘을 뒤덮게 되면 태양열을 가리기 때문에 기온 하강에 의해 가지고 뭐 냉각기가 올 수 있다, 빙하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분은 너무 쉽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완벽히 막아내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험이나 아니면 제일 키워드, 키포인트를 얘기를 하자면 항상 지리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지도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는 부분, 아직까지 일반사회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지리 영역에서 많이 다뤄야 된다는 거. 그러면 기후와 지형적 요인 두 가지를 잘 살펴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쭉 한번 이렇게까지 한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는 권리죠. 시민의 권리 부분이 나옵니다. 시민의 권리는 어디죠? 우리가 일반사회 과목이에요. 자, 일반사회에서 자 어떻게 나오냐면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쭉 넘어갑니다. 시민의 안전권과 환경권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국가가 이럴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이 최우선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미국이나 유럽의 사망자들은 엄청나게 높았던 것들을 기억할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역 체계나 아니면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차이를 줄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사망자가 8만 명이 넘을 정도로 육박하다는 사실은 미국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미국은 의료보험이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증을 최근에 가져가진 않지만 의료보험의 대상을 받으면 여러분들 돈을 얼마 냅니까? 병원 가서 4,000원, 3,500원. 약을 살 때도 4,000원, 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를 볼 거예요. 근데 보험을 하지 않고 병원에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 병원 갔다 와. 배가 너무 아파. 근데 의사가 배 한번 만져주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근데 의료보험을 하지 않았다면 배 아픈데 의사가 진단해 줍니다. 약을 제가 처방해 주겠습니다. 내야 되는 돈은 5만 원. 약국에 가서 그 약을 받아서 약사한테 내야 되는 돈도 4만 원 가까이 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가 아파서 가서 약 하나 타오는데 9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야 됩니다.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달을 넘게 입원해야 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다? 몇 천만 원,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 비용을 의료보험 없이 저소득층 사람들이 견뎌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에서 버티다가 죽은 사망자 수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는 게 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안전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모두 다 인권에 의해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안전권과 사회권은 그 환경권을 우리는 일종의 사회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권은 나중에 배웁니다. 법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얘기합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하는데, 모든 국가가 너무 부자야. 너무. 그리고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국가예요. 그래서 사회권을 나는 보장합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독일에서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사회권을 보장을 하죠.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보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국가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걸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은 생각할 필요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에 살면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인식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 좋은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선생님으로서 무조건 부정적이라기보다 비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비판적 사고와 역량은 기르는 동시에 거꾸로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것보다 좋은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IT 국민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죠? EBS 선생님이 좀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결국은 시민의 기본권이나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복지국가가 된다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지국가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많이 발생할까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뭘로 메꿀 수 있을까요? 세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비용도 많이 내고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되면 뭐가 축소될까요? 경제가 축소가 되고 국가 경쟁력이 하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제 부분의 통합사회 파트에 배울 때 이런 부분은 자세히 하겠지만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이런 많은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얼마 전에 국가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4인 가족 중심으로 100만 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이 100만 원을 전 국민한테 주는데 100만 원 가지고 고기 사 먹어야지, 여행 가야지, 학원비 써야지,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나는 뭐 살 거야, 나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이 돈을 쓰면 끝일까요?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세금으로 많은 돈이 납부되고 사람들한테 돈을 뿌려준다는 얘기는 경기 활성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국가 경쟁력은 하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당연히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가 경험해 본 거대로 많은 부분을 많은 희생자가 났었죠, 그때도.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저도 강조를 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천에 있는 경기도 이천에 화재가 났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한 안전한 산업재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실공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죽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 권리를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중요시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19로부터 정부가 올바른 지침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장을 바라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사진을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한반도의 지진 발생인데,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제가 고기조산되어 있는 한국은 지진의 위험성이 적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도 중학교 때 경주에서 지진이 터졌을 때
지진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남에 있었으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진 완전한 안전국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얘기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전국연합이나 이런 부분에 지진이 터지게 되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리와 지구과학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되게 되면 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진의 발생에 우리는 대응을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 여러분들이 안전에 대한 지침을 배운 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